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경맨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28일 수요일입니다. 맞죠? 네.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이제 창경맨 뉴스를 진행하지 않고 기술 창업 실무, 창업 보육 메이저 자격증 과정 중에 하나인 창업 보육 실무 두 번째 과목이에요. 2번. 1번 과목은 찾아보시면 몇 개 있고요. 오늘은 두 번째 기술 창업 실무를 가지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창업보육협회, 그러니까 이 영상은 특히나 뭡니까? 우리 창업보육 매니저 전문가 과정을 자격증 과정을 들으시는 또 창업 수업을 많이 안 드셨던 그런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영상 중에 제일 인기 있은 게 이 창업 보육 매니저 자격증 과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요거를 이어서 찍기로 좀 했습니다. 뭐 사람들한테 저도 사실은 유튜브 뭐 이렇게 보고 했더니 댓글 별로 잘 안 봤거든요. 그냥 찍고 올리기만 했지.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영상에 사람들이 왜 안 찍냐, 더 이상 어떻게 찾냐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이제 계속 바쁘지만 계속 하려고 했던 계기도 그분들의 이렇게 댓글을 보고, 유튜브에서 나를 찾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찍게 됐고, 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창업 교육 메이저 2권, 3권, 4권을, 완료를 다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보면은 한 4개씩 찍으면 4, 4, 16에서 한 16개에서 한 20개 정도 찍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마 10월, 이게 9월, 10월, 11월, 12월 제가 9월 말이나 한 10월 초에 이제 시험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걸 좀 알아봐서 어떤 고기 안내 전까지는 시험 보기 전까지는 다 완료를 할 수 있게끔 한 20개 영상 정도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2권 여기 기술창업 실무의 2권 기술창업 구상 기술창업 구상 기술창업과 사업계획 수립 기술창업 구상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툴 사업계획 수립 기술 사업화 및 기술 평가 이 부분을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여기에는 제가 저기 뭡니까? 저도 좀 보면서 해야 돼요. 보면서. 이게 교재를 똑같이 보는데 제가 어느 걸 좀 주로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런 걸 좀 위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 자격증을 따시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은 한 2번에서 한 3번 정도 읽으시면 사실은 어렵지 않게 자격증을 따실 수 있습니다. 2번에서 3번 정도 읽으시면. 근데 그 읽으시면서 저는 이제 맨날 매일같이 이런 걸 강의하고 그러니까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시험에 나오고 딱 좋다 이런 게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위주로 학습하시면 되고 제 영상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번, 3번 읽으셔도 좋고 2번, 3번 읽은 다음에 제 영상을 보셔도 좋고 뭐 어떻게든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한번 그냥 이렇게 꾸준하게 한번 읽으셔라. 저도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카메라를 보고 하는 게 조금 서툴러요. 그리고 저도 자꾸만 이제 제가 잘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걸 또 한 번씩 보다 보니까 눈을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한 작년, 올해 한 1년 반 카메라 보는 수업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많이 서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유튜브 하는 이유 중에 카메라랑 많이 좀 익숙해지자 앞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자, 하여튼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디에서도 이렇게 보육 메이저 관련 자격증 수업이 별로 없어요. 그죠? 유료는 있긴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창업 보육 메이저는 말 그대로 창업에 대해서 A2부터
거의 Z까지 이론과 실무에 대해서는 이론도 있고 실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말 그대로 다 창업 실무를 배우는 건데 빠삭하게 많이 배웁니다. 빠삭하게. 그래서 꼭 이 자격증을 상식선에서 한번 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은 상식선에서.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뭐가 도움이 될지 모르거든요. 창업이란 게 그렇다. 그래서 이런 거 내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창업 기회의 발견. 그래서 이런 거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받고 여기서부터 제가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패스트 분석 기법이라고 있어요. 패스트 분석 기법. 요게 이제 창업 기회의 발견 중에 패스트. 잠깐만요. 이게 이게 뭐가 조금 잠깐만. 이게 맞구나. 제 거랑 지금 조금 틀려서 제가 PDA로 지금 보고 있는데 좀 가려서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는 뭘 좀 보냐면 환경적 요인을 통한 창업 기회 발견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분석 기법 중에 하나가 패스트 분석 기법이다. 그러니까 환경적 요인을 통한, 그러니까 내가 환경이라는 게 뭡니까? 환경. 내 주변에 나하고 상관없이 내가 우리 가정은, 이 사회는 뭐가 환경이 좋아 안 좋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 요인을 통한 창업 기회의 발견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분석 기법 중에 하나가 패스트 기법이다. 그러니까 패스트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외부 환경 분석입니다. 내부 환경이 아니라 외부 환경 분석. 정치적 제도 변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것을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을 막기도 하고요. 어떤 것을 권장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막는 것보다는 이제 권장하는 게 더 많아야 정치적으로 내가 사업을 해야지. 이게 예를 들자면 지금은 불법이야. 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합법화 될 수 있어. 만약에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래갖고 내가 그냥 시작을 했는데 어, 합법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사업을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정치적, 제도적으로 어떤 변화가 올 것이다. 아니면 변화가 이제 발표될 것이다. 뭐 국회에 뭐가 올라가 있다. 뭐 이런 정도라면 그때 시작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불법을 하신다던가 법에 어긋나는 거 하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변화 요인을 제가 한번 볼게요. 정치적으로. WTO 및 FTA 협상이 확산된다. 이게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죠. 규제 철폐, 민영화, 저작권이 강화된다. 기타 법률이 개정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정치적으로 내가 우리 아이템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경제적 요인. 거시환경 지표, 환율의 변화, 에너지 가격의 변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환율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또 이제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생산하는데 비용이 좀 덜 든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경제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사회 문화적 트렌드. 사회 문화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한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맞벌이 가구가 늘어가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사회적인 이제 트렌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누가 어떻게 잘 분석하느냐, 이런 것이 환경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네 가지. 그러니까 사실은 어, 뭐 이거 말고 하나 더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냥 기본은 요 패스트 분석이다. 그리고 기술이 얼마큼 진보되어 있느냐 해서 이제 모바일을 사람들이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관련 이 기능들이, 센서들이 많이 들고 다니니까 내가 만든 프로그램 앱들이 사람들이
앱만 깔고 다니면 뭔가 편하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뭐 3D 프린터 이런 것이 기술이 많이 진보돼서 이제 한 가정에 하나씩 3D 프린터가 보급될 것이다. 몇 년 안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정보통신이 어떻게 발전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사회문화적이에요. 트렌드 변화, 그리고 기술적 진보. 그래서 테크놀로지, 소셜, 컬처, 트렌드, 이코노믹, 포커스, 폴리티컬 앤 레귤레이터리 체인지. 이런 앞자를 따서 패스트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이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좀 뭐를 설명을 드릴까? 이런데 읽어보시면 사실은 그냥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저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창업자가 빠질 수 있는 아이디어 함정. 저희가 여기는 줄은 치지 않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일반적으로 창업은 세 가지 요소를 골고루 살펴봐야 한다. 하나는 기술적인 측면, 하나는 비즈니스 측면, 마지막은 고객적 측면이다. 이 사실은 지금 요거 읽어봤더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늘 떠들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서 같은 거 보면은 기술적으로 어떤 거 있냐, 그리고 돈을 잘 벌고 있냐, 비즈니스 모델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고객들은 누구냐, 핵심 고객이 누구냐, 이런 세 가지를 잘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어떤 제품이나 기술이든지 특별히 고객 비즈니스를 정의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되고 수익이 되는 측면이 있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많고 물자는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나오면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걸 막 샀던 거죠.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 모델 고객 측면이 중요하진 않았는데 요즘은 이제 단가가 더 낮아졌고 많은 기업에서 생산을 많이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많이 만들어서 찍어내는 게 되게 많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옷 같은 것도 보더라도 옷 떨어져서 안 입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이제 내가 옷을 바꿀 때 됐구나. 양말도 그렇진 않잖아요. 양말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꿰매서 신고 오는 게 당연했고 뭔가 그 빵꾸가 크게 났으면 언제 이렇게 빵꾸가 크게 났지? 막 이런 때 학교를 다녔었는데 이거 꿰매주고 엄마 이거 또 꿰매줘 또 꿰매줘 이런 거를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근데 지금은 이제는 양말 떠서 구멍 나서 버리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약간 이제 막 구멍 나기 전에 버리죠. 자, 저 혼자 얘기하고 막 떠들고 있네요. 자, 일단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그냥 빨리빨리 패스할게요. 왜냐하면 영상이 길어지면 저기 뭐죠? 어, 사람들이 많이 더 안 볼 수도 있다고 생각돼서 저기 제가 중요한 것만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지향적인 아이디어, 기술적인 아이디어부터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건 그냥 다 읽으면 돼요, 그죠? 수익 지향적인 아이디어, 창업자가 빠질 수 있는 아이디어 오류,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는데 이런 거는 창업에서는 그냥 한번 읽어보기는 좋은데 자격증에서 볼 때는 그냥 상식선에서 이런 거는 한 번만 보시면 아마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어,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뭐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알면은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제가 좀 여기부터는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이디어 개발 방법 마인드맵이라는 게 있다. 마인드맵은 우리가 어떤 일을 시행하기 전에 마인드맵이라고 이제 우리 PC도 있고요. 이것도 마인드맵도 나온 지 꽤 됐습니다. 앱도 있습니다. 앱.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러니까 대학생들한테 이제 창업 아이디어 수업을 하라고 하면 아이디어 내세요. 그럼 물론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아이디어 내라고 하면 아무도 못 냅니다. 그 학생들이 막 진짜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나 있었어. 뭐
이런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수업을 하고 뭔가 툴 만들어서 거기에다 막 넣고 사례 보여주고 그러면 그때 조금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우리 학생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여전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체계가 뭔가 기존에 나와 있는 지식을 외워서 그거를 외운 거를 시험 보는 위주의 수업을 많이 했습니다. 국어도 그렇고요, 영어도 그렇고요, 수학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가 봤던 건데 그러면 알아.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이제 잘 풀어지는 거죠. 성적이 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자꾸만 기억하는 거 위주의 학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 와서 이제 약간 창의적인 걸 수업을 할 때 보면은 막히는 게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저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창의적인 수업을 강조하는 사람으로서 뭐가 좀 필요하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을 내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뭔가 새로운 거 바꾸는 거, 새로운 거 사는 거, 뭐 그런 거에 익숙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불편함이나 누구하고 얘기했을 때 투덜투덜 된다 누가. 그러면 그거를 잘 정리하면 그것이 곧 나중에는 돈을 버는 핵심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그 중에 하나가 요 마인드맵이라는 거다. 마인드맵. 그래서 이 마인드맵은 영국의 심리학자 토니 부잔. 이 사람 이름 나오면 웬만하면은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만. 토니 부잔이 개발한 아이디어 연상 기법이다. 두뇌 활동을 주로 핵심 개념들을 상호 관련시키거나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마인드맵이니까 마인드 지도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죠. 문자형 마인드맵, 그림 문자 혼합형 마인드맵, 부착형 마인드맵, 디지털 마인드맵.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마인드맵이 있는데 이런 데서 내가 한국사 그러면 어쩌고 관련된 거 우리 여행 간다. 그럼 뭐 해야 되지? 여행지 정해야 되고 또 준비물 체크해야 되고 또 맛집 해야 되고 그럼 여행 갔을 때 이렇게 뭐 정하는 큰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여행 경로 또 만약에 누구하고 같이 갈지도 안 정했다 그러면 같이 갈 사람들 또 뭐 비용에 대한 거 또 맛집에 대한 거 어디 가서 사진 찍을 때 이런 거 했다. 그러면 맛집은 그 다음에 또 이제 맛집이다. 그럼 맛집에 대한 또 어디 짜장면집 가고 중국집 가고 뭐 짬뽕집 가고 우동집 가고 볶음밥집 가고 뭐 그런 것도 적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장해 간다. 그 다음에 확장 가고 그런 거예요. 마인드맵 다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리기도 하는데 다 하나다. 이렇게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브레인스토밍. 이제 마인드맵은 혼자도 할 수 있고 여럿이도 같이 할 수 있고요. 브레인스토밍도 똑같습니다.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또 BBDO라는 광고 회사의 아이디어 회의 기법 중 하나로 시작되었으며 이 회사의 부사장이었던 알렉스 오스본에 의해 개발됐다. 브레인스토밍이 알렉스 오스본에 의해 개발됐답니다. 이 기법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4가지 규칙을 지키면서 회의를 진행한 결과 평소보다 월등히 많은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것에 착안하게 만들었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 대표적인 회의 진행 기법이다. 브레인스토밍 두뇌를 폭풍 치게 해라. 두뇌에서 폭풍이 휘날리듯이 막 해라.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하여튼 뭔가 말은 잘 하는데 폭풍 치듯이는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폭풍 치듯이. 브레인스토밍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일체의 판단이나 비판을 배제하는 아까 했는데 뭐 또 했어. 비판 금지, 자유분방, 질보다 양, 결합과 개선. 근데 저기 뭐야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안 돼요. 많이 돼요. 저도 많이 배운 사람들은 또 속에서 그런 걸 막 또 자제해요.
야, 그런 건 아니지. 틀렸지. 이런 말 하면 나 창피해. 막 이런다는 거죠. 근데 조금 젊은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멍석을 깔아주면 이런 거는 잘하더라. 어, 이렇게 좀 돼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브레인 라이팅이라는 게 있다. 브레인 라이팅은 뭐냐? 어, 스토밍이 막 머리를 생각하고 말하는 거면 브레인 라이팅은 말하지 않고 그냥 쓰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독일의 프랭크푸르트 바텔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상위 사고 기법이다. 어, 말을 하지 않고 브레인 라이팅은 기록제 해결할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록한 다음 서로 검토해봄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랜덤 링크. 랜덤 링크가 뭐냐? 사람 이름도 많이 나와요. 그죠? 랜덤 링크는 생각의 범위를 간결히 넓히기 위해서 와이팅, 와이팅, 창안한 것으로서 얼핏 보기에 전혀 공통점 없는 다른 대상들을 임의로 선정하여 이 둘을 강제로 연결시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톱출해내는 기법이다. 랜덤 링크의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선정된 대상에 따라 연결되는 조합이 달라져 창출되는 아이디어 범위에 매우 넓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하나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 이제 창업 수업에서도 많이 나오는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디자인 싱킹이라는 것은 안 들어보신 분도 아마 많을 거예요.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것은 브레인 싱킹, 브레인스토밍, 디자인 싱킹, 브레인스토밍. 뭐 조금 말은 비슷할 수 있지만 많이 다른 개념입니다. 많이 다른. 디자인 싱킹은 가장 혁신적인 디자인 회사인 아이디오 쓰기 시작한 용어로 미국에서 지난 10년간 새로운 제품을 발굴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방법론으로 자리 잡았다. 비즈니스 위크지에서 2009년 특집으로 2021년이니까 10년 조금 넘었죠. 미국에서 특집으로 할 정도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 4, 5년 전에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막 붐이 일어났다고 해야 되나? 예,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대학 같은 데서 디자인 싱킹과 관련된 수업을 많이 하는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디자인 싱킹만 갖고 수업하기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한 프로젝트 같은 걸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디자인 싱킹 같은 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 우리 창업 회의 같은 거 할 때 1박 2일로 어떻게 보면 하기가 제일 좋은 게 이제 디자인 싱킹인 것 같아요. 1박 2일로 하기가. 자, 하여튼 그렇고요. 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아, 음, 자, 그리고 디자인 싱킹. 디자인 싱킹 개요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디자인 싱킹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디자인 싱킹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사용자의 니즈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아우 죄송합니다. 아침이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내기 위해 공감적인 태도를 활용하는 일종의 복잡한 문제 해결에 대한 논리 추론적 접근법이다.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는 니즈를 이해하고 찾아낸 문제점에 대해 해결을 위한 확산과 수렴의 사고를 반복하면서 총 5단계의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근데 이게 자 뭐냐면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요거만 읽어볼게요.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문화가 저기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문화라고 해야 되나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그 성과 위주의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학습이든 뭐 일처리든 그런 게 성과 위주의 하려서 빨리빨리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디자인 싱크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어서 여기 단계에서 내가 어느 단계가 잘못되면 다시 그 단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해야 되는데 이 다시 하면은 왠지 우리 머릿속에는 시간을 허비한 것 같고 아 왜 그랬을까 누구한테 이제 거봐 내가 그때 하지 말자 그랬잖아 이거 하자 그랬잖아 뭐 이런
저기 문책부터 해서 또 이제 내부 분란도 일어날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디자인 싱킹은 그런 과정을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갔을 때 더 좋은, 왜 우리가 이제 돌다리도 짚어간다는데, 근데 돌다리가 이렇게 일자 돌다리가 아니라 저기 이렇게 방향이 좀 많은, 또 뭐 한 세 줄 네 줄 있는 돌다리다. 그러면 내가 똑똑 갔는데 내 앞길에서 그럼 막혔잖아요. 그럼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강 건너야 되니까 다시 왔다가 다른 길로 가야 되잖아요. 미로찾기처럼. 얘가 딱 그런 거예요. 미로찾기 같은 거다. 지금 하다 보니까 저도 쉽게 설명이 되네요. 미로찾기 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갔으면 다시 오는 게 당연하다. 그럼 그 5가지가 도대체 뭐냐? 일단은 emphasize라고 해서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 그러니까 공감한다는 건 이제 첫 단계부터 사실은 우리가 공감하지 않고 창업 아이템을 내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감한다. 공감한다. 그 사람이 그걸 야, 쟤는 아직 어려서 몰라. 좀 크면 괜찮아. 이거는 공감이 아닌 거예요. 저 나이 때 저런 상태에 저런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받아들이자. 이게 이제 공감인 거예요. 아유, 괜찮아. 처음만 그래. 이거는 공감이, 창업에서는 공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한다고 고객을 찾는다는 건 제가 여기서 잠깐 또 수업을 하게 되는데 자격증 가지기니까 그냥 얘기하지 않고 할게요. 잠깐만 얘기하다 보면 또 창업 수업이 됩니다. 자, 공감하고 정의를 내는 거예요. 정의를 내린다는 건 공감한 거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죠. 공감한 거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감하고 정의를 내린 걸 가지고 아이데이션을 합니다. 아이디어를 내요. 오케이 정의해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찾은 거예요. 문제를 찾아서 아이데이션 해요. 그리고 그 아이데이션 한 걸 가지고 프로토타입, 시제품, 이런 거를 빨리 만드는 거예요. 빨리. 지금 당장 만드는 거예요. 그 일단은 뭐 우리 저 수업 때는 뭐 재활용 용품이라든가 그런 걸로 빨리 만들던가, 3D 프린터 있으면 3D 프린터도 있고요. 아니면 뭐 공장 같은 데서 뭔가 빨리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빨리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빨리 하지 말고. 그런 다음에 바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했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다시 아이데이트는 하죠. 그 아이데이트한 걸 다시 또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또 테스트를 한다. 이런 걸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도 뭐가 잘 안 돼. 그럼 다시 공감하고 또 정의 내리고, 문제를 잘못 찾았어? 그럼 또 다시 가는 거야. 이런 것이 디자인 싱킹의 핵심.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5가지 과정을 빨리 하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설명은 아마 저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이해가 굉장히 쉬우실 겁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자,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 정의가 뭐냐? 비즈니스 모델은 가치를 창조하고, 요거를 제가 한 9시 10분 정도 했으니까 20분 했단 말이에요. 한 20분만 더 하고 빨리 끝낼게요. 비즈니스 모델은 가치를 창조하고 전파하여 어떻게 수익으로 변화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 디자인 싱킹에서 비즈니스 모델로 왔지만 이 2가지가 창업에서는 엄청 중요합니다. 창업에서는 엄청 중요해요. 갖고 이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디자인 싱킹 가지고 한 학기 수업도 하고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거의 며칠을 울고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관련 저서로 잘 알려진 터머스 박사는 비즈니스 모델을 다음이 3가지 구성 요소를 정의하고 있다. 요게 여기 폴 터머스 박사가 정의하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제품, 서비스 및 정보의 흐름에 대한 청사진. 여러 비즈니스 주체들의 각 개체의 역할이다. 둘째, 다양한 비즈니스 주체들에 대한 잠재적 효익 정의다. 셋째,
수익 출처 즉 비즈니스 모델에는 누가 사업에 참여하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대가는 무엇이며 또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가면은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얘기도 하긴 했는데 요거는 토머스 티머스 폴 토머스가 아니라 티머스예요. 티머스 박사는 비즈니스 모델을 세 가지 구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제품 서비스 및 정보 흐름에 대한 청사진. 제품 및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흐름의 청사진. 뭐 설명이 확 안 되네요. 둘째, 다양한 비즈니스체들에 대한 잠재적 효율,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이냐, 얼마큼 돈을 벌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수익을 내고 고객이 누구고 그런 내용이 요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 비즈니스 모델이 또 다른 전문가인 마이클 라파 교수는 비즈니스 모델 기업이 수익을 내며 지속적으로 이게 조금 말이 조금 애매한 게 이게 아마 번역 쪽에 조금 뭔가 애매하게 써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솔직히 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누가 정의했는지는 다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게 정의다 이런 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뭐 다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자, 비즈니스 모델이 또 다른 전문가인 마이클 라파 교수는 비즈니스 모델을 기업이 수익을 내며 지속적으로 생존해 나가기 위해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뭐 보세요, 아이. 자, 그리고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대충 아실 것 같고요.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 요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조금 중요한 요소인데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요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우리 사업계획서 할 때도 요게 꼭 필요한 거고요.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한다는 게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핵심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만 가지고도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수 있는 핵심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사업계획서에 또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쩔 때는 이게 좀 더 비즈니스 모델이 큰 비즈니스 모델 안에 사업계획서 구성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업계획서 안에는 또 비즈니스 모델을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격증은 그런가 보다 하고 여기선 요거 외우고 여기선 요거 외워야지 이거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 드린 겁니다.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명확한 가치제야.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수익을 내는 내가 어디서 돈 벌 것인지에 대한 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경쟁 요소예요. 명확하고 고객에 대한 명확한 가치. 누구야? 얼마에 팔 거야? 고객이 누구야? 그리고 내가 얼마큼의 수익을 낼 거야?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속성, 선순환. 내가 앞으로도 몇 년, 10년 이상 돈을 꾸준하게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나 따라 할 수 없어요. 이 네 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내용은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좀 뭘 설명을 드릴까요? 이 내용은 이거 창업 고용 매니저 자격증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굉장히 쉽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 4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또 참여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게 또 창업책이 처음에 나온 책이 아니에요. 이게 창업 고용 전문 매니저가 이게 제가 알기로 거의 한 몇 년 됐냐? 2013년, 2021년, 10년은 안 됐고 13년, 14년,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한 10년 정도 됐다고 가정하면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창업에 대해서 내놓으라는 분들이 초기 창업책을 쓰셨고
또 발전되고 발전돼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책이 이게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이 창업 교육 전문 메이저 과정이 아니더라도 대학에서 수업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수업을 할까 대학에서. 갑자기 그래서 왜냐하면 교재가 공짜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창업 보육 메이저 1, 2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해야겠구나. 제가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기 때는. 자, 그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혼자 막 떠들다가 저 혼자 웃기도 하고 저 혼자 아이디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목표 고객층의 선택 이런 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수익 메커니즘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요거는 한번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갈게요. 고객 가치 전달 방식, 수익 획득 메커니즘의 주요 유형이다. 그러니까 뭔가 말은 좀 애매한데 사실은 조금 쉬워요. 요거에 이제 이런 거예요. 고객 가치 전달 방식, 수익 이게 글자가 좀 작으시나? 자, 다시 요거로 보여드릴게요. 상품의 서비스화, 면도기 면도날, 영면도기 면도날, 프리미엄 분할, 그리고 양면 시장. 이게 도대체 뭐냐?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질레트, HB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 면도기. 이게 뭐냐? 질레트가 여러분들 아시는 저 면도 오늘 제가 안 했는데 면도 안 했어요 솔직히. 근데 면도날 아끼려고. 왜? 면도날이 비싸거든요. 면도날이 비쌉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의 제품을 완성하기 위해 두 가지 형태의 결합이 되었을 때 완성품이 되는 제품을 만들어주는 주력 제품. 가격은 낮게 책정해, 좀 쉬운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낮게 책정해 매출 규모를 늘리고 부속 소모품의 가격은 높게 책정해 수익을 획득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게 이제 하나의 제품을 완성, 면도기만 있으면은 면도 못 하잖아요. 면도 날만 있어도 또 면도 못 하잖아요. 얘가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나는 1차형 면도기인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상품과 서비스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게 어디 판매하는 방식이 조금 틀리더라 회사에서. 그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런 거예요. 면도기가 있고 면도날이 있다. 그래서 어, 면도기는 되게 싸게 팝니다. 면도기는 그냥 공짜로 줘요. 그래서 면도기 하나에 면도날 2개 들은 게 예를 들면 10,000원이다. 그죠? 그럼 10,000원이에요. 근데 면도날 2개 들어있는 거는 예를 들자면 10,000원이다. 그럼 얘네는 9,500원이에요. 그러면 10,000원과 9,500원 이거 똑같잖아요. 근데 나는 저기 돼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500원이 더 아낄까 갖고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야 이것도 손잡이도 있고 내가 다른 회사 쓰는 것보다 나도 질레트 한번 써봐. 이거 되게 싼데? 라고 해서 사지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흔하게 우리 또 이제 쥐약 먹다거나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라는 거죠. 면도기 면도날. 그리고 프린터 잉크. 프린터는 되게 싸게 줘요. 4만 원, 5만 원 막 그렇게 줍니다. 근데 잉크가 하나가 3만 원이에요. 그럼 2개 넣으면 6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얘다. 면도기 면도날 유형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그냥 뭐 이름을 붙이기 뭐해서 면도기 면도날 유형이다. 그러면 이제 다 알아듣는 거죠. 근데 반대도 있다. 영면도기 면도날. 마진이 높은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해 수익률을 높이고 사용 가치를 높이는 부가가치 제품에 대해서 서비스 가격은 낮게 유지한다. 애플, 아이팟, 아이튠즈. 그러니까 내가 제가 애플을 잘 많이 안 써봐서 아이팟, 아이튠즈가 얘가 뭐냐 본체는 비싸고 서비스 항목은 굉장히 싸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야 저 아이팟만 하나 사면
저렴하게 이제 음악을 굉장히 이제 음악을 할 수 있어, 들을 수 있어. 그게 아이튠즈야. 우리 옛날에 MP3 플레이어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MP3 플레이어가 처음에 한국에서 나왔을 때는 그런 우리 흔히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잘못 찾았던 거죠. 근데 그것을 잘 이용했던 사람이 스티브 잡스다. 그래서 그것이 영면도기 면도나 우리가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아마 쉽게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한번 요건 또 더 쉬워요. 상품의 서비스화. 이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이 있었는데 이거를 나눠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의 주요 핵심 기능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여 사용량을 기반으로 과금하여 지속적인 수익 현금을 하게 한다. 옛날에 그 뭡니까? 웅진 코웨이 정수기가 있었잖아요. 그 정수기가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걸 많이 안 쓰고 창고에 다 쌓여 있어서 회사 망하게 생겼다. 그게 이제 몇십만 원 갔었으니까. 그랬는데 거기 그 회장님께서 그 제품을 그러면 우리가 임대하자. 그래서 공짜로 줄 테니까 쓴 만큼만 돈을 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할인해갖고 홈쇼핑에서 한번 하니까 대박이 났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상품이 있는데 상품을 서비스화한 거다. 서비스화. 상품을 서비스화한 거다. 그렇게 하시면 이해가 확실히 되지 않았을까? 그죠?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이 이런 게 있어야 우리가 영상을 듣지. 그죠? 자, 프리미엄 서비스. 스카이라이프, 어도비 소프트웨어. 기존의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하여 다수의 고객을 확보하고 업그레이드에 대한 비용을 추가 부과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이 조금 요 예가 좀 애매합니다. 기존의 서비스는 스카이라이프가 무상으로 줍니까? 어도비 소프트웨어가 무상으로 줘요? 업그레이드에 대한 비용을 추가 부과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고요. 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프리미엄 서비스를 굳이 선전한다고 하면 이 말은 아마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닐까. 예를 들면 우리가 윈도우라는 운영 체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은 개인도 조금 뭐 단속도 하지만 개인이 윈도우는 그냥 막 공짜로 다 깔아줬어요. 조립 PC 이런 거 할 때는 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다 알았지만.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그랬냐면 그리고 개인들은 한글 이런 거를 다 그냥 다 깔아서 썼어요.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이걸 다 깔아야 나는 공공기관한테 개인이 쓰는 소프트웨어까지 다 한꺼번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용은 소프트웨어 하나가 몇십만 원, 하다못해 이런 어도비 소프트웨어는 뭐 100만 원도 가고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 프로그램, 캐든가 아마 그런 거면 2, 300도 갑니다. 2, 300. 예, 개인을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래서 왜냐하면 개인한테 누군가가 문서를 알라 그러면 그런 프리미엄 서비스를 가지고 작성해서 보여줘야 개인들이 갖고 있으니까 윈도우즈 이제 막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저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 내용들을 읽으면 아마 그런 거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할 때 돈 받는다? 그것도 조금 애매하지만 하여튼 프리미엄이라는 게 저는 약간 그런 게 아닐까. 분할, 묶음으로 제공하던 기능과 서비스를 나누어 제공하여 별도 과금하거나 한 제품에 대한 이용 시간을 분할하여 다수의 사람이 이용률을 높여 사용료를 분담한다. 넷째, 분할 비행기를 분할 소유한다. 뭐 요게 조금 이해가 되잖아요. 분할 소유한다. 그러니까 분할 소유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그리고 양면 시장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에게 직접적인 이용료를 요구하지 않고 광고주 등 제3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한다. 구글이 이제 이렇다고 하는 거고요. 우리 이제 앱 같은 거 보면은 앱을 내가 공짜로 보는 거죠. 구글도 내가 구글 이메일 공짜잖아요. 네이버 이메일 공짜잖아요. 다음 이메일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제가 왜 이런 예가 나왔냐면 이게 아마 요 외국 책을 아마 번역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형 기법이 있어서 이게 조금 여기
서비스라든가 요게 조금 말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양면 시장은 그래서 이게 뭐 양면 시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말이 좀 애매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그 앱 광고 시장이다. 앱 광고 시장이다. 그런 거를 한번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 안에는 요 5가지, 하나, 둘, 6가지 유형이 거의 다 들어있다. 내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판매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방식이 6가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비즈니스 모델 툴, 요게 조금 시간이, 아이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어떡하죠? 빨리빨리 요거를 그만하기도 뭐하고. 아이씨, 제가 어디서 이렇게 시간을 잡아먹었지? 자, 비즈니스 모델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진짜 강의 안 하고 그냥 요 자격증만, 요 비즈니스 모델도 수업, 그 자격증 과정 수업에서 많이 나옵니다. 요 비즈니스 모델. how, what, who, 그리고 비용 구조, 수익 구조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영역이 요게 5가지라는, 요 네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라는 거예요. 5가지. 요 5가지 영역인데, 요 내용은 제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고, 제가 뭘 좀 설명드릴 수 있냐면, 신기하다. 이렇게 제가 많이 안 했는데, 가치 제한. 요거를 하면은 이제 수업이 되니까 다 모아져 있는 게 있는데, 요거를 자, 요거를 제가 요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 내용은 아마 다 이해하실 것 같고요. 요게 요게 아까 5개 블럭이었잖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5개. 요게 5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요거를 이렇게 하나로 묶기도 하고 해서 하나, 둘, 셋, 4개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5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책에서 5개라고 했으니까 그냥 5개로 먼저 할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것도 수업을 하면 안 되는데 얘예요. 가치 제한.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게 가치 제한입니다. 요 핵심 설명이 사람들한테 누가 딱 보여줄 때 얘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는 가치 제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제일 중요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여기 고객 세분화에 나와 있었던 고객을 쪼갠다는 거잖아요. 고객을 머리, 몸통, 다리로 쪼갠다는 게 아니라 뭐 학생층이냐, 20대 여성이냐, 한국에 있는 외국 여행자냐, 농업인이냐, 어디 서울에 사는 사람이냐,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냐, 그런 다양한 고객군을 쪼개서 그 중에 하나인 고객군한테 가치를 제한하는 거죠.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게 가치 제한이고 고객 세분화다. 그래서 고객을 만나는 데가 채널이고요. 고객과 어떤 관계를 꾸준하게 유지하게 할 것이냐가 이제 고객 관계예요. 그래서 이 3가지는 세트다. 이 고객을 어떻게 어디서 만날 것이며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이 내용은 설명드린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 제한을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 활동이 핵심 활동입니다. 핵심 활동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뭐 뭘 제조하고 배달하고 그런 게 핵심 활동이에요. 그죠? 어떤 배달하는 업체는 배달이 핵심이고요. 어떤 한 업체는 연구 개발하는 게 핵심 활동 있잖아요. 뭐 애플 같은 데 연구 개발하고 제조는 중국 회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개발하는 게 핵심 활동이죠. 뭐. 그리고 그렇게 핵심 활동하는 데 있어서 자원이 도대체 뭐냐? 사람이냐, 돈이냐, 공장이냐, 뭐 특허냐 그런 게 핵심 자원이다. 그리고 핵심 파트너십은 또 이렇게 이 핵심 활동하고 핵심 자원하는 데 있어서 회사 그러니까 아까 애플 예를 들었지만 그런 우리 제품을 딱 맞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핵심 파트너다. 그냥 파트너십이 아니라 핵심 파트너가 누구냐? 핵심 파트너가 없으면 핵심 파트너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비용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이냐? 이렇게 좀 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위에 다 있어요. 자, 그리고
링 캠퍼스는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가 사실은 경영, 그러니까 기존 회사들과 창업 기업이 같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링 캠퍼스는 창업 기업만을 위한 나인 블럭입니다. 링 캠퍼스가 누가 만들었는지는 위에 내용 잘 보세요. 자, 비용 구조, 수익 흐름 똑같죠? 비용 구조, 어떻게 돈을 벌고 돈이 뭐가 나갈 거냐, 고객 세그먼트 가치 제한, 고객을 어디서 만날 것이냐, 요까지는 또 똑같아요. 근데 뭐가 틀리냐? 요 네 가지가 틀리다. 내가 여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는 고객 관계인데 여기 링 캔버스에서는 경쟁 우위가 도대체 뭐냐? 경쟁 우위가 다른 제품보다 경쟁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우리가 뭐가 우위냐? 요게 좀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문제, 창업 기업이니까 이런 게 들어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1부터 3가지를 한번 적어봐라. 그리고 대안, 현재 문제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나열해라. 그리고 각 문제에 대해 솔루션을 적어라. 그 솔루션, 해결책. 문제가 나왔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여기다 적는 것이고요. 그 솔루션에 대한 내가 할 수 있는 핵심 지표, 사업 현황을 알려주는 핵심 숫자들을 나열하라. 그래서 내가 이 솔루션, 이 핵심 지표를 갖고 솔루션을 만드느냐, 솔루션을 가지고 핵심 지표를 만드느냐,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계획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업 계획서도 사업 계획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책이 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얘기 안 해도 되지만 또 그래도 창업 기초가 많이 이제 부족하신 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굉장히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의 정의를 내리면 사업계획은 기업가가 자신의 꿈이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고객을 대상으로 자신의 역량을 조직화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상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조금 뭘 설명을 드리냐면 여기 표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것도 뭐 조금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제가 사실은 사업계획서 해당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위주로 본다는 것이지 여기에서 없다고 해서 뭘 안 본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좀 위주로 본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뭐를 좀 설명을 드릴까? 저기 목표 중심적인 접근이어야 된다. 자신에 대한 진실성이 담겨 있어야 된다. 사업계획서는 형식이나 구조 및 내용에 있어서 업종에 따른 차별적 접근이 있어야 된다. 주요 일정별 실행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기간별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과정과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위험 요인 분석과 평가 방법 및 대응 방안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또 다른 거는 뭐를 설명드릴까? 자, 이게 이제 제가 너무 많이 잡았나? 거의 1시간을 하네요. 아, 죄송합니다. 다른 내용을 한번 하여튼 이렇게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고요. 이 내용을 한번 보신 다음에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만 댓글을 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사업화. 기술사업화는 이게 안 중요하진 않은데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기술사업화, 기술평가도 한번 보시고요. 이게 자격증 과정이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은 기술평가 일반 절차. 이런 거는 이제 수익 저기 뭐야 시험 보기가 시험 먼저 내기가 뭔가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이것도 뭐
기업 평가 절차, 수익 접근법, 시장 접근법, 원가 접근법, 로열티 공제법 이런 거는 뭐 5문 저기 오지선다형이니까 여기다 뭐 하나 더 넣는 거죠. 기업 가치 평가 방법 및 절차로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하나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번 여기 로열티 제공법, 기술의 경제적 가치 보유 여부 분석, 배상 기술과 유사한 기술적 조사, 업계 현황, 관련 시장의 현황 시장의 전망 평가, 기술의 경제적 내용 연수, 매출 로열티 추정, 할인율 추정 및 최종 기술 가치 산정. 뭐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 거래는 기술료 지불 방식이다. 기술료 지급 방식이 선급 기술료, 경상 기술료, 고정 기술료, 최저 기술료, 최대 기술료 이런 것도 그냥 조금 요 5가지 한번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업 수업을 듣느냐, 자격증 과정을 보냐, 자격증 시험을 보냐 그런 건데 자격증 과정은 말 그대로 이게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요. 이제 여기 법인 설립과 사업자 등록 파트는 내일 하도록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내일 안 하고 내일 또 다른 거 잠깐 할 수 있어요. 내용이 많고 힘들어서. 자, 하여튼 제가 했던 창업 부용 매니저 과정은 제가 다 끝내놓도록 하겠다, 유튜브에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영상을 찍을 거고, 또 질문과 답변을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친절히 다 제가 모르는 건 찾아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하루 1시간 동안 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박수. 잘 모르시는 거 있으면 질문을 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창경맨이었습니다.